네,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살펴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순서입니다. 네, 사회 이슈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주는 우리의 시사 요정 진현지 소설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매일 핫하고 남들이 다 궁금해하는 이슈를 소개해주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나 소식을 전하다 보면 나 이런 뉴스는 진짜 최근에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이라기보다는 요즘 너무 좀 침울한 기사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이고 밝은 기사를 전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방송했을 때 제일 즐거웠을 때가 2002년이었어요. 너무 오래됐나요? 예. 그때는 한 달 내내 월드컵에서 이기는 뉴스만 네. 했었잖아요. 그거는 100번 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맞아. 맞아요. 할 때마다 설레고 너무 좋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은 기사들 위주로 가져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맞나요? 취향저격 기사였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다음번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아쉬운. 꿈은 네. 꿈이고 현실은 팍팍하군요. 네. 그럼 오늘의 빅데이터 어떤 얘기를 가져왔는지 궁금한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월 8일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이 클릭한 순으로 또 키워드를 정리해서 잡아봤습니다. 우선 키워드 3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네. 첫 번째 핵실험이고요. 두 번째 숫자 8200. 세 번째 키워드 추락하는 엔화입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지금부터. 네. 네. 일단 제일 먼저 두 분도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 핵실험부터 관련된 기사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예. 핵실험. 네. 핵실험 기사에 관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5년 만에 핵실험 강행, 조만간 재개 우려, 긴급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백하지만 외교적 해결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네드 프라이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향후 며칠 내에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상당 기간 지녀온 우려라면서 긴급 상황이지만 우리는 충분한 대비가 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맹 간에 답합된 논의가 있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은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묻자 일방적 조치는 매력적이거나 효율적인 대응이 아니다. 우리에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이 있다고 답했고요. 또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이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5월 빅데이터상 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했던 또 키워드 중에서 북 탄도미사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또 보시면요. 이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기종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건데요. 이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번째 무력 시위였습니다. 지난달 15일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이었는데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상황에서 감행한 도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핵실험, 이런 도발,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또 침울한 기사로 네. 긍정적인 기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난 네. 정부 2017년 이후에 핵실험을 안 하겠다.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안 쏘겠다. 약속을 했어요. 네네. 새끼손가락 걸고.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ICBM도 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핵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깰 때는 뭐 갈 때까지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핵실험을 하지를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좀 이상한 게 뭐 갱도가 4개가 예전에 폭발해가지고 문을 닫았거든요. 네. 다시 갱도에다가 공사를 했다. 네네. 근데
핵실험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그 사막 한복판에서 네. 버섯구름 팍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과거의 핵실험들은 그렇게 많이 했죠. 아, 저 실제 옛날 스타일. 보기 위해서 실력을 네. 보기 위해서 위력을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예전엔 특히나 이제 이게 성공할지 여부를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초반에는 실제 과학자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된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실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계를 한 대로 보는데 깜짝 놀라기도 해요. 아니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었지만 아니 이 정도의 위력이 나온다니 하고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네.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는 놀랐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뭐 잠자는 괴물을 깨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잠자는 괴물을 깨웠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종류의 뭐 수소폭탄이라든가 새로운 폭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듯이 이거는 도발인 거죠. 우리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던지는 어떤 경고 같은 것들이 네.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더 우리- 가리지도 않고 정말로 처음에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더 가려야 되고 네. 더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네. 미국에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 우리 뭐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도 쏠 거야. 우리 핵실험도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어. 네. 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그 핵실험을 땅 밑에서 하면 방사능 안 나와요? 유출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 핵실험을 주변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서 계속 발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보다 한번 빵 하고 터지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깔끔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괜찮아져요. 아 그래서 땅 밑에서 핵실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위에서 원래 핵폭탄의 어떤 그 위력을 최대한 높게 하기 위해서는 히로시마나 네. 나가사키의 경우도 그런데 땅 위에서 터뜨린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터뜨립니다. 그래야지만 화구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아예 땅 속에서 하게 되면 위력은 측정이 가능한데 사실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위력이 있는 폭탄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목표인 거지 진짜로 그 주변을 쏙대밭으로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 숨어놓고 묻어놓고 예. 위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근방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네. 어떤 방사성 물질의 양이 급등하는 것도 있고 지진계를 통해서 다 계측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력인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저거 보니까 그 핵폭탄? 핵실험 이거 두 가지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우라늄이 나올 때도 있고 플루토늄이 기사에 나올 때도 있는데 네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라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흔히 말하는 그 원자폭탄. 아 네. 우라늄이 원자폭탄. 네, 네.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고 흔히 말하는 수소폭탄 혹은 열핵폭탄이라고 말하는 게 핵융합을 이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훨씬 더 위력이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오. 상대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은 수소폭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폭탄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쉬운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수소폭탄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 얼마든지 원한다면 그 위력을 마구 키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이 사실을 독실님이 한 거를 우리 투데이 잡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검색력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네. 수소폭탄 혹은 열핵폭탄을 한번 보시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 출범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네. 6월 10일이 돼야 한 달이 되는 건데 네. 벌써 지금 도발만 3번째고 올해 들어서 18번째 무력 시위를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걸까요? 가서 물어보고 싶다 진짜. 그러게요. 네. 사실 아까 그 독실 N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핵이 북한의 최후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이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주는 파장이 실제로 좀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북한이 내부는 물론 외부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 정치적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적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런 핵실험이 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북한의 의도는 이 복합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실험과 이를 통한 핵무력 강화는 이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 이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요. 이들은 북미 협상에 나섰지만 제재 해제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핵실험 등의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저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적대적인 상대편이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러시아 네. 말고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가 북한인데 네. 우리는 저게 현실이니까 네.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네. 키워드는 숫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8,200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관련된 헤드라인 기사를 보시면요. 네. 이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37%, 8,200명이 참여했다. 이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네. 기사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7일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 유통기지 등 일부 시멘트 공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도 하루 물량 9,000톤의 출하가 스톱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요.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건데요. 이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류에 관련된 거, 화물연대 하면 우리가 물류를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뭐 택배 대란이 맞아요. 이제 벌어지는 게 네.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택배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 조금 다르다. 네. 이게 당장 일반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직접 어떤 영향이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이번 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2만 5천여 명 정도입니다. 이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 가운데서 약 6% 정도로 이렇게 비중이 완전 큰 편은 아니지만요. 이 실어 나르는 물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 산업단지에서 수출인 물품, 뭐 시멘트나 철강, 뭐 석유화와 관련된 원자재, 또 가전제품, 이런 자동차나 기름, 우유를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집 근처에 물건이 없다던가 내 택배가 늦게 온다던가 이런 네. 일들은 없겠지만 이 화물연대는 물류 전체를 멈춰서라도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업이 장기화가 된다면 또 현실화돼서 몸에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주로 옮기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뭐 일부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팩만 팔겠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물건이 이제 매출이 적게 나오고 어제 이제 공장 문을 막고 뭐 점거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생산을 못 하니까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침부터 술 얘기죠. 그러네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 사항이 제일 큰 요구 사항이 뭐예요? 파업하는? 네, 사실 그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지난해 6월과 11월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일부만 참여한 경고성 파업이었다는 설명이에요. 이 명분은 안전 운임제 확대인데요. 원래 화물연대가 결성된 게 2003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요구되었던 주장입니다. 5년 전, 그러니까 2017년에 창원 터널 트럭 사고가 있었죠. 이 화물차가 과속을 했고 여기에 기준보다 많은 짐을 싣는 과적을 했습니다. 이에 3명이 당시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인건비와 기름값을 포함해서 이 적정 운임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화물차 기사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최근 경유가 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화물 노동자들이 유류비 지출이 커지고 있으면서 이 같은 파업을 또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직원분들이니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실어 나르는 그 비용에서 받는 비용에서 이제 기름값을 빼야 되는데 요즘 경유값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랐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 운임제를 하게 되면 그 경유값이 오르면 오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운임료가 오르게 되니까 네. 어느 네. 정도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속을 하거나 과적을 하거나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고 네. 이게 이제 3년이니까 올해 말에 이제 일몰되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화물연대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 확대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돈을 줘야 되는 분들은 힘들다,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예.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우리가 겁니다. 좀 심정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번 정부가 이제 어떻게 네. 해결하는지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세 번째 키워드
추락하는 엔화입니다. 엔화? 네,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화 가치 20년 만에 최저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인데요. 이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가치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1달러 한때 1달러 기준 132엔대를 기록했는데요. 네. 2002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지난 5월 9일에 기록한 최저 가격이 1달러 기준 131엔 35 전이었는데요. 이를 갱신한 것인데요. 7일 오전 스즈키 추니치 재무상은 엔화 급락과 관련해서 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외환 시장의 움직임과 일본 경제 영향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등 해외 통화 당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현재 엔화의 약세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탄탄한 고용 상황을 파악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경기 위축에 대한 고민이 적어진 만큼 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란 해석인데요. 이 반면 일본은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면서 엔화 약세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1달러에 132엔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지금 좀 살짝 계산을 해봤더니 네. 1달러에 지금 한 1,250원 정도 하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100엔에 95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머, 1,000원 밑이에요. 네, 1,000원이 아래로 그러면?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사실 제 생각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 100엔당 뭐 1,400, 1,600 요럴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엔화가 안전자산이었는데 일종의 사실 네, 그렇죠. 이런 날이 과거에는 오는가 싶어요. 네, 진짜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엔화 가치가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더 떨어진다고요? 네. 또 이제 다른 기사를 찾아봤을 때 예. 일본이 여전히 아베노믹스, 즉 돈을 푸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떨어지겠네요. 네. 그 다른 기사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본 은행 총재는 금융 확정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금융 정책을 졸속으로 축소하게 되면 설비 투자 등 국내 수요를 한층 억누르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로금리 정책을 손볼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이 저 정도 되면은 일본을 가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엔화 가치가 추락하자마자 또 이제 트위터나 SNS에서는 일본 여행에 대비해서 미리 환전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관련해서 기사를 또 찾아왔거든요. 네. 예. 보시죠. 이 엔화 가치가 추락하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일본 여행에 대비해서 미리 환전에 나서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 한 트위터 이용자는 5만 엔을 환전 신청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 엔화 많이 싸지길래 환전해뒀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지난달에 30만 엔을 환전한 사실을 게시하면서 이 엔화 많이 떨어져서 또 환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950원 찍으면 엔화 환전한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엔화 950원대도 무너져서 월급 전인데 급하게 되는 대로 환전했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또 9월에 일본 여행 갈 듯한데 엔화를 지금부터 미리 사둘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여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오늘부터 아마 단체 관광을 일본 내에서 허락을 하고 예전처럼 막 자유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건 당분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엔화가 저렇게 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지금 거 바로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요건 엔화라고 하는 거를 주식으로 바꾸면 그대로 해당될 것 같아서 네. 신기하다. 요즘 이제 외환까지도 주식같이 사람들이 맞아요. 다루기 맞아요. 시작하는구나. 네. 요즘 세대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트위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예전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부인인지 아세요? 와타나베 부인. 네. 일본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네. 이 엔화가 안전자산이었으니까 환율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집에서 환율 투자 많이 하는 환치기. 네, 부업으로다가. 보통의 전업주부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요즘은 뭐 달러나 뭐 가상화폐, 주식 뭐 이런 거
MZ세대도 굉장히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다 엮여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러기 합니다. 위해서 투데이 예. 잡스 3.0을 언제나 챙겨봐야 한다. 우리 네. 연지본지가 항상 알려준다. 이런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내일은 또 저희가 또 경제가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개인과외라고 생각하시고 네. 투데이 잡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마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아, 예, 대단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예.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진연지 소셜캐스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